실록 대하소설 조선왕조 500년 제2권 개국전야 네 번째 우정과 설득. 이성계는 이들의 의사를 묵살하려 했다. 정치는 정치를 아는 사람이 하는 게 좋아요. 대감, 조준도 이성계의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눈치였다. 이성계는 이들을 타이르듯 말을 이었다. 이 나라 고려에서 신망이 가장 두터운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한결같이 한산군이라는 대답이 나와요. 또 이 나라 고려에서 가장 학문이 높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도 한산군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방원의 가슴은 두근거리며 끓어오르고 있었다. 이성계의 말은 담담하게 계속된다. 나는 전장을 돌아다니느라 내직의 어려운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고 그나마 석 달 남짓밖에 되지를 않았어요. 이런 내가 전제개혁을 앞장서서 실행하게 되면 비웃음을 사게 됩니다. 그 무슨 당치 않은 말씀이시옵니까? 전제개혁은 이 나라 고려를 부패와 도탄에서 건지는 일이옵니다. 정도전의 말이다. 방원이 다시 나선다. 그러하옵니다, 아버님. 어찌 학자들에게 개혁을 맡기시려 하시옵니까? 한산군에게 맡기세요. 이성계의 결론은 언제나 빠르고 짧았다. 평생을 군진에서 보낸 사람이라 몸에 밴 습관일 수도 있었다. 서방님, 손님 드셔 계시옵니다. 조영규의 소리가 들렸다. 방원은 아쉬운 마음으로 방을 나섰다. 손님은 없었고 조영규만 서 있었다. 손님이라니요. 잠시 내당으로 드시라는 마님의 분부시오이다. 방원은 내당으로 들었다. 강씨 부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님의 의향에 맡겨두세요. 방원은 반발하려고 했으나 강씨 부인은 그런 틈을 주지 않았다. 전제개혁은 논밭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해야 하질 않습니까? 한산군은 안 한다니까요. 하게 해야지요. 전제개혁은 뺏는 것이 아니라 내놓게 해야 합니다. 우리처럼 없는 사람이 서두르면 뺏는 게 되고 있는 쪽에서 서둘러 내놓는 게 되어요. 방원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아버지와 강씨 부인은 이미 이 일을 의논하고 있는 듯했다. 또 한 번 결심이 서면 번의하지 않는 아버지의 성품을 잘 알고 있는 터이기도 했다. 한눈 팔 사이가 없어요. 다섯째가 잘 알아서 하겠지만 말끝을 흐리며 방원의 눈치를 살폈다. 다섯째란 민씨 부인을 이르는 말이 아닌가. 순간 방원은 둘째 어머니 강씨 부인과 지엄이 민씨 부인을 견주어 보았다. 빈틈이 없다는 점으로는 막상막하로 느껴졌다. 속이 깊고 지혜롭다는 점에서는 종이 한 장 차이일 것이다. 구태여 다른 점을 찾는다면 강씨 부인 쪽이 재색을 겸비했고 민씨 부인 쪽이 조금은 울퉁불퉁 산에다 왔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방원은 웃음이 나왔다. 왜? 강씨 부인이 물었다. 어린아이 아니면 연인을 다루는 어투였다. 강씨 부인의 이런 어투는 특히 방원에게 심했다. 남들이 들으면 오해를 사기 얄맞았다. 이럴 때 강씨 부인은 눈웃음을 담고 있었다. 왜냐니까? 아니옵니다. 방원 쪽이 정중해지고 있었다. 대감마님 드시옵니다. 두 사람은 일어섰다. 이성계는 강씨 부인의 인도를 받아 자리에 앉았다. 부러움을 사고도 남을 상냥함이 강씨 부인의 몸에 배어 있었다. 그 순간 방원은
제벽동 농장에 계시는 친어머니를 생각했다. 언제 한번 저런 상냥함으로 아버지를 맞이해 보았을까 싶었다. 다들 가셨습니까? 이성계의 대답은 무뚝뚝했다. 삼봉을 한산군 댁으로 보내지 않으시고요. 그만한 일 좀 알아서 할 사람들일세. 강씨 부인은 방문을 향해 웃음을 보냈다. 어떠냐고 묻고 있음이었다. 방문이 조용히 일어섰다. 왜 일어서세요? 강씨 부인이 물었다. 제벽동 농장에 다녀와야겠어서요. 이성계가 방문을 보면서 당부했다. 그냥 술 조심하라고 일러라. 예. 방원은 추동을 나섰다. 숙번과 천목이 방원의 뒤를 호위하듯 따랐다. 이 무렵 창왕은 편전으로 나왔다. 9살 난 임금이라 호출되어 나왔다고 함이 옳았다. 편전에는 심덕부, 윤소종, 조준을 비롯하여 몇 사람이 대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조준이 상소 두루마리를 펴서 읽었다. 요지는 조민수가 이인님의 족당이며 처음에 토지의 약탈에 앞장섰다가 화가 자기에게 미칠까 두려워한 나머지 빼앗은 민전을 그 주인에게 돌려주었다가 지의가 자시 중에 이르자 권세를 빙자하여 거두어 들였으며 이인님을 예장하고자 했고 전제 개혁의 상소를 묵살하였으니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창왕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조준을 주시하고 있다가 크게 하품을 했다. 그리고 하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잠이 오는 모양이었다. 조준은 읽기를 마친 상소 두루마리를 창왕에게 올렸다. 내시가 그것을 받아서 어전에 바쳤다. 전하, 좌시 중 조민수의 죄가 하늘에 닿아 있음이옵니다. 백성들의 고초가 날로 더해지는 것은 여기에 연유함이옵니다. 원하옵건대 조민수를 원도에 부처하심이 옳은 줄로 아옵니다. 윤하여 주시옵소서. 심덕부의 간함이었다. 우렁찬 목소리가 전각을 울렸다. 전하, 전제를 개혁하는 것은 도탄에서 허덕이는 백성들을 구하는 일이옵니다. 이 같은 논의를 저해한 조민수를 어찌 중벌로 다스리지 않으리이까.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창왕은 무서워졌다. 그들의 눈초리가 모두 자기를 쏘아보고 있는 것만 같이 느껴졌다. 내관은 무엇하고 섰는가? 조준이 소리쳤다. 내시는 세필에 먹물을 찍어 창왕에게 올렸다. 창왕은 붓을 받아 들고서야 입을 열었다. 무엇이라고 씁니까? 허락할 윤자를 쓰시옵소서. 환관은 무엇을 하는가? 이번에는 심덕부가 소리쳤다. 내시는 창왕의 오른손을 잡았다. 이윤, 내시의 힘인지 창왕의 힘인지는 알 수 없어도 윤이라는 글자가 그려지고 있었다. 의지가 담기지 않은 글씨야 그린다고 해야 옳지를 않겠는가. 쓰기를 마친 창왕을 보자 참내한 사람들이 일제히 조아렸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쯤 되면 정치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도 1388년 7월 고려의 수도 개경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좌시중 조민수는 이런 절차를 거쳐 창령으로 기양을 갔다. 한편 한산군 이색의 별당에는 정도전이 찾아와 있었다. 집주인 말고는 정몽주가 먼저 와 있었다. 정몽주는 창왕 죽의 초에 예문 대제약에 제수되어 있었다. 이색, 정몽주, 정도전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 세 사람의 입에서 성리학이 논의된다면 고려에서는 따를 수 없다. 그만큼 학문적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학문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치를 논하는 자리였다. 정도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대감께서 문화시중의 자리를
맡아 주셔야 하겠사옵니다. 이색은 뜻밖의 재언에 놀라고 있었다. 정몽주도 마찬가지였다. 그것이 고려를 구하는 일이 아니오이까. 이색은 망설이고 있다가 대답 대신 반문을 했다. 송원이 맡아야 할 자리가 아닌가요? 정도전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다. 송원이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회군한 장수들이 대감과 같은 말씀을 올린 것으로 아옵니다. 정도전이 회군한 장소를 거론하는 것은 이성계가 문화시중의 자리에 자의로 오를 수 있다는 간접적인 시의였다. 그런 연후에 이성계의 말을 전함으로써 두 사람의 친분에 손상이 가게 하지 않으려는 정도전의 사려 깊은 판단이었다. 송원께서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 나라 고려에서 신망이 가장 두터운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한결같이 한산군이라는 대답이 나와요. 또 이 나라 고려에서 가장 학문이 깊은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도 한산군이라고 대답할 겝니다. 이 같은 말씀은 참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닐는지요. 대감, 지난날 대감께서 송원이 승전하고 돌아올 때마다 시를 지어 보내시질 않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감에 대한 보은이라고 생각이 되옵니다만 정도전이 말끝을 흐린 것이 이색의 의향을 묻고자 함이었다. 역시 이색은 묵묵부답이었다. 정몽주도 이색의 반응을 살피고 있는 듯했다. 정몽주의 성품은 조용하고 무거웠다. 정몽주는 요순의 도를 움직이고 조용한 것과 말하고 가만히 있는 것에서 올바름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대감, 지금쯤 주상전하의 윤허가 계신 것으로 아옵니다. 정도전이 이렇게 말하자 이색은 비로소 입을 열었다. 좌시중은 부처하기로 하셨소? 그러하옵니다. 창령으로 전에 정해졌을 것이옵니다. 이색은 모면할 길이 없음을 느꼈다. 여기서 끝까지 거부하고 나선다면 조정은 이성계의 손으로 넘어간다. 아니 이미 넘어가 있음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자신이 문화시중의 자리에 있는 한 무장들의 독선을 조금은 저지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또 이성계와의 친분으로 미루어 보아도 의논할 여지가 있었다. 정도전은 그와 같은 이색의 심중을 읽고 있었다. 문화시중 대감께서는 두 가지를 유념해 주셔야 하실 것으로 아옵니다. 문화시중 대감이라고 불렀다. 정소전의 수완일 수도 있었다. 두 가지 일이라니요. 이색의 반문에 정도전은 거침없이 대답했다. 첫째는 전제의 개혁이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선현들께서 정해놓으신 법은 함부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사옵니다만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제하고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는 일이라면 한시도 늦출 수 없는 화급한 대사가 아니옵니까? 그것이 이 나라 500년 종묘사직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일이라고 사료되옵니다. 정도전 다운 발상이었다. 이색이 대답할 수 있는 얘기까지를 포함시켰다. 거기에 대한 부당성까지 말해버리고 있었다. 씁쓸한 웃음기가 이색의 입가에 스쳐가고 있었다. 둘째는 왕씨로서 보위를 이어가야 할 것으로 아옵니다. 타성이 보위를 이은 이가 두 사람이요. 횟수가 14년이옵니다. 국록을 받아온 신하로서 그를 아는 선비로서도 심히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면 이 점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될 것으로 아옵니다. 결국 이색이 해야 할 말까지 정도전이 다 한 셈이었다. 포후는 어찌 생각하시오? 포후는 정몽주의 호다. 정몽주의 이름에 꿈몽자가 들어있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꿈에 얽힌 사연이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 이씨가 임신한 다음 꿈에 난초 화분을 안았다가 갑자기 떨어뜨리고 놀라 깨어났으므로 처음에는 이름을 몽란이라고 지었다. 나면서부터 남달리 재주가 뛰어났으며 어깨 위에 검은 점 7개가 벌어져 있는 것이 북두칠성과 같았다.
나이가 9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낮에 꿈을 꾸었는데 흑룡이 마당 한가운데 있는 배나무에 올라가므로 놀라 깨어본즉 몽란이었다. 이때부터 이름을 고쳐 몽용이라고 했다가 관례를 올린 다음 몽주라고 다시 고쳐 지었다. 공민왕 9년 과거에 응시하여 연달아 3번 장원하니 문명이 하루아침에 천지를 흔들었다. 일찍이 이성계를 따라 출진하여 삼선 3개를 치는 싸움에 참가하기도 하였고 이색 또한 정문주의 학문을 일러 동방이학의 원조라고 극찬한 바가 있었다. 이색이 정몽주의 의향을 물은 것은 그 학문과 잉품을 묻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감께서 신중히 생각하실 일이오나 태사성의 말에 뜻이 깊사옵니다. 전혀 뜻밖의 대답이었다. 태사성 정도전의 의향을 뜻이 깊다고 하는 데는 이색도 놀랄 수밖에 없었다. 공연이 물렀구나 하는 사책도 들었다. 일간 송원을 찾아겠다고 전해주시오. 고맙사옵니다 대감. 정도전은 이색의 집을 나섰다. 시원하던 바람은 한기를 느끼게 하는 찬바람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천리로세. 정도전은 중얼거리면서 걸었다. 성리학에서는 하늘의 뜻을 천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도 하늘의 뜻이니 천리일 수밖에 없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는 것을 사람의 힘으로 어찌 막을 수가 있으리. 8월이 된다. 음력으로 8월이면 가을도 막바지가 아니던가. 낙엽이 떨어져 구른다. 바람이라도 부는 날이면 마음이 스산해진다. 조민수는 창녕현으로 귀양을 떠났다. 최영의 귀양처를 충주로 옮겼다. 이색이 문화시중의 자리에 올랐고 이성계는 변함없이 수문화시중의 자리에 있었다. 수상이 전해졌으니 전제개혁이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언제나 수상은 반대하는 사람이요 부수상은 찬성하는 꼴이었다. 발의한 사람이 이성계요 이성계가 부수상의 자리에 있으니 불가항력일 수도 있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이색과 이성계가 마주 앉았다. 조촐한 주안상을 사이에 두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당대 제1의 석각과 무장이 마주 앉은 셈이었다. 두 사람은 전제 개혁에 대하여 뜻을 달리하고 있음도 알고 있었으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이것은 이색이 이성계를 당대 제1의 용장으로 존경하고 있었고 이성계는 이색의 학문과 덕망을 가히 없는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모군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시를 받고서도 변변한 인사 한 번 못 드렸습니다. 이성계가 진심을 털어놓았다. 모군은 이성계의 호다. 고려 말년에 은자를 호에 쓴 세 사람이 있었다. 이색은 모군, 정몽주가 포운, 그리고 길재가 야은이다. 훗날 밝혀질 일이지만 이들 세 사람은 하늘하같이 새로운 왕조의 주인인 이씨에 의해 희생된다. 그런 뜻으로 세 사람을 고려의 사문이라고 부른다. 분에 넘치다니요. 송씨의 거짓이 있겠습니까? 이색은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모군을 처음 안 것은 아주 옛날이지요. 원나라에서 돌아오신 해던가요. 복중에 상설을 한 일이 계셨지요.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허허허 기억하고 있지요. 무에만 능사로 삼아오던 때라 모군의 그 글을 보고 놀랐던 게 어제 일만 같습니다. 이색은 번쩍 정신이 들었다. 솔기운이 말끔히 가셔가고 있었다. 이성계가 범상한 사람이 아님을 다시 한번 느끼는 순간이기도 했다. 그 상서에 이런 구절이 있었지요. 이색은 숨을 죽였다. 이성계는 이색의 글을 담담하게 애고 있었다. 400년 만류의 작패 가운데 전제가 더욱 심하니
까치는 지은 집에 비둘기가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 하셨지요. 이색은 술잔을 비웠다. 말려들고 있음이었다. 그로부터 기십년이 흐른 지금입니다마는 까치가 지은 집에 비둘기가 사는 형국이 가시어졌다고 보십니까? 더하면 더했지 나아진 게 없습니다. 이성계는 이색을 설득하고 있었다. 더구나 이색의 글귀로서 이색을 설득하고 있음인데도 교만함이 없었다. 이색으로서도 이성계의 설득이 조금도 거슬리게 들리지 않았다. 그만큼 이성계의 진심이 담긴 호소요 설득이기 때문이기도 했다. 한산군, 헐벗고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게 힘이 있다면 구해야지요. 한상군께서 나서시면 되는 일입니다. 글쎄요, 이색은 정중하게 어렵겠다는 뜻을 밝혔다. 알고 있습니다. 조정 중신들이 반대하고 유림들이 반대할 겁니다. 그렇다고 백성들이 굶어 죽는 꼴을 보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색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말로는 찬성하지 않았다. 기십년 전에 하시고자 했던 일인데 지금 어렵대서야 말이 됩니까? 혼자 정할 일도 아니고 혼자만 한다 해서 되는 일도 아닐 테고요. 이번에는 이성계가 술잔을 비웠다. 소금에 구운 송이 한 점을 씹었다. 송악산 송이인가 산냄새가 입안에 가득했다. 중신들을 불러서 의논해 보도록 하지요. 송원의 의중은 잘 알았으니까요. 이색은 명확한 대답은 피하고 있었다. 조정 중신들 전체가 반대하고 나선다면 이성계의 의향도 꺾일 것이라는 것이 이색의 생각이었다. 조정 중신들을 불러 의논하겠다고 한 것은 그런 속셈이었다. 이성계는 자신의 굳은 의지를 확실히 해놓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한산군, 수많은 오랑캐와 수많은 애구를 무찔렀던 탓으로 사람들은 나더러 고려의 국방을 혼자 맡았다고 과찬들 합니다만 그런 일이야 무장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때에 고려의 전제를 개혁하는 일은 아무나 못합니다. 나는 이 일에 목숨을 바쳐볼까 합니다. 성사가 된 다음 장부로 태어난 보람으로 삼을까 하오이다. 이색은 가슴이 섬뜩했다. 유혈 잠극도 불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상군께서 힘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같은 어려운 말들을 주고받으면서도 언성이 높아지지 않았고 온화한 분위기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두 사람의 친분과 인품 탓이었다. 이색이 돌아갈 때 이성계는 대문 밖에까지 나가 전송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다. 중신들이 모인다는 소식은 좀처럼 들려오지 않았다. 변한열, 왕한덕, 우현보 등이 이색의 집을 수없이 드나든다는 소리만 들렸고 또 어느 날은 이색이 정비의 거처에서 이임과 오랜 시간을 회동했다는 소식도 들렸다. 그런 와중에서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의 왜구가 침범하여 노략질을 일삼는다는 달갑지 않은 파발이 당도했다. 이성계가 몸소 출진하고자 했으나 주위에서 극력 만류했다. 이성계가 도성을 비우면 전제 개혁안이 휴지 조각이 되고 만다는 것이 주의 의견이었다. 정지를 삼도 도지 휘사로 삼아 현지에 급하였다. 이번에는 창왕의 생일날이 겹쳤다. 9월 무신일이었다. 임금의 생일을 맞으면 죄질이 가벼운 제수를 사면하는 것이 관례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조민수가 석방되어 전리에 돌아왔다. 따지고 보면 중대한 문제였으나 전제 개혁안이 확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와중이었으므로 이성계 일파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이러는 동안
전제의 개혁을 놓고 조정은 두 파로 갈라지기에 이르고 만다. 사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구가세족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극력 반대하기에 이르니 이색, 임, 우연보, 변한열, 권군 등이 거기에 속했고 이성계를 필두로 한 조준, 정도전, 심덕부, 윤소정 등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나섰다. 재미있는 것은 정몽주만이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대감 백관회의를 소집해야겠소이다. 정도전이 이성계에게 진언했다. 최후의 수단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시행토록 하시오. 참석자의 범의까지를 정도전에게 이름한 셈이었다. 수령군은 아침부터 어수선했다. 수령궁이란 수창궁을 말한다. 임금의 이름이 창이었으므로 창자를 함부로 부를 수가 없다. 이름에 창자가 들어있는 사람은 이름을 갈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수창궁은 수령궁이 되어 있었다. 이름 그대로 백관회의다. 이름 있는 명문 거적 출신의 중신들도 입궐하고 있었고 이름 없는 신진 학자들도 입궐했다. 어제에는 쉬운 3명의 백관들이 들어섰다. 창왕도 어리둥절하고 있었다. 대사헌 조준이 전제 개혁안을 소상히 설명하고 시무의 폐단을 고치는 10조의 소안을 주장했다. 학문적인 깊이의 도도함과 유연하게 흐르는 설명은 한자도 빠짐없이 나라를 아끼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으로 집약되어 있었다.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은 단 한 곳에도 없었다. 조준이 말을 마쳤다. 다른 의논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이색이 물었다. 창왕의 외조부인 이미 반대의 뜻을 폈다. 선조들께서 정한 법은 함부로 고치는 것이 아닐진데 탁자를 내려치는 둔탁한 소리가 이임의 말을 멈추게 했다. 쉬운 3명의 시선은 일제히 이성계에게 쏠렸다. 그래서 고치지 못하겠다고 하시면 논밭을 차지한 명문 거적들은 호의호식하고 백성들은 굶어서 죽어야 한다는 것이오이까? 호령에 버금가는 노여움이었다. 앉아있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움츠러드는 순간이었다. 마치 밤길에 호랑이를 만난 듯한 공포이기도 했다. 논밭을 전유한 자가 몇 사람이나 되는가? 그들이 나라를 위해 한 번이라도 병진에 나가 싸워본 일이 있는가? 그 몇 사람을 위해 수백만에 이르는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대서야 말이 되는가? 이성계의 노기 어린 소리는 전각을 쩌렁쩌렁 울렸다. 백성들이 없는 종묘사직이 보존된 일이 있는가? 백성이 없는 나라가 있는가? 여기까지 말한 이성계는 언성을 낮추었다. 만일 2, 3년간 수재나 한재가 생긴다면 어떻게 백성들을 진율하려고 하오? 많은 병사의 양식과 비용을 무엇으로 충당하시려 하오? 전제를 개혁하는 일은 500년 사직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일이 될 것이요. 공들의 의사를 알고 싶소이다. 어려운 부탁이오마는 전제 개혁에 찬성할 수 없는 사람은 잠시 자례를 비켜주었으면 하오. 이색이 어색해진 표정으로 이성계를 건너다 보았다. 찬성하는 쪽이 많은지 반대하는 쪽이 많은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이성계는 정중하게 까닭을 설명했다. 우시중의 말씀을 따릅시다. 의사를 밝혀주시오. 이색이 좌중을 둘러보며 말했다. 아무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다. 긴장이 고조되어 가고 있었다. 이임이 조용히 일어서 나갔다. 장내에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권군이 일어서 나갔다. 그 뒤를 우연보 변한열이 따랐다. 끝났소이까? 이색이 퇴장을 종용하듯 정적을 깼다. 아랫자리까지 앉아있던 젊은 관원 서너 명이 일어서 나갔다. 그것으로 그만이었다. 이쯤 되면 전제의 개혁은 절대 다수의 찬성이 아니겠는가? 이색은 눈을 감았다.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었다. 좌시중 대감,
백권들의 의사이오이다. 만일 백성들에게 물었다면 단 한 사람도 일어서 나가지 않았을 것이오이다. 시행토록 하지요. 이색이 힘없이 대답하자 장내는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성계 쪽의 완벽한 승리였다. 훈구 세력의 퇴진을 의미하는 쾌사가 될 수도 있었고 죽어있던 백성들이 살아나는 일대 변혁일 수도 있었다. 송도 거리는 축제의 분위기로 들끓고 있었다. 잃었던 땅을 되찾을 수 있다는 환희와 기쁨은 비길 데가 없었다. 땅을 빼앗긴 농민들은 지녔던 논밭으로 달려갔다. 논둑을 달리고 밭두렁을 구르기도 했다. 북을 치는 사람도 있었고 꽹과리를 치는 사람도 있었다. 장고를 맨 사람이 합세를 했고 새납을 부는 사람이 달려왔다. 신바람이었다. 안악들은 달려나와 둥실둥실 춤을 추었다. 이성계의 용명은 삽시간에 천지를 울렸다. 추동에는 수많은 남녀노소가 몰려와 환성을 울렸다. 덜어는 땅을 치고 통곡했다. 기뻐서 우는 사람을 말릴 필요는 없었다. 해가 지고 밤이 와도 군중들은 흩어지지 않았다. 강씨 부인은 방석을 안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왜 울어요, 어머님? 방석이 물었다. 아버님이 큰일을 하셨단다. 그 일이 고마워서 울지 않니? 강씨 부인의 얼굴에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얼마나 이날이 오기를 기다려 왔던가. 우정과 설득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혼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